1945년 1월 17일 이오지마의 화산 능선 어딘가. 아침 하늘은 엔진의 포효와 함께 갈라졌다. 일본 조종사들에게 그 소리는 곧 죽음의 전조가 되어 있었다.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 조종관에 손을 단단히 얹은 사카이 사부로 중위는 가장 먼저 섬광을 포착했다. 28,000피트 상공의 구름층을 가르며 은색 줄무늬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의 전투기가 아무리 속력을 내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이였다. 포식성 조류처럼 긴 코와 날렵한 날개를 가진 실루엣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P-91 머스탱이었다. 이 거리에서도 편대원의 확인이 없어도 사카이는 알았다. 모든 일본 조종사들이 알고 있었다. 소리는 달랐다.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이 내는 깊고 끈적한 울부짖음은 자신들의 사카의 공랭식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가 상징하는 바는 거리의 죽음, 은신처의 종말, 그리고 제로기가 한때 가졌던 모든 전술적 우위의 붕괴였다. 머스탱이 태평양 전선에 처음으로 대거 나타난 지 2년 만에 그것은 공중전의 공식을 다시 썼다. 한때 미군 폭격기를 거리낌 없이 사냥했던 일본 조종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냥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적 기지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던 비행장들도 취약해졌다. 미군 전투기 호위를 제한했던 연료 문제는 마법처럼 사라졌고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체보다도 더 멀리 날고 더 높이 오르며 더 빠르게 강화하고 더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기계로 대체되었다. P-52는 단지 제공권의 균형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다. 사카이는 이미 헛된 일임을 알면서도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다. 그가 타고 있는 제로기는 1940년에는 공학의 기적이었다. 너무나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중국, 필리핀, 그리고 초기 태평양 전선에서 하늘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시대, 다른 전쟁의 이야기였다. 무적처럼 보였던 비행기는 날개 달린 관짝이 되어버렸다. 제로기의 신화는 절대적이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진주만 상공을 처음 비행했을 때 그들은 일본 항공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체에 탑승해 있었다. 극단적인 경량성, 비범한 항속거리, 그리고 초자연적이라 할 만큼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체였다. A6M 제로기는 미군 전투기의 날개를 찢어버릴 듯한 선회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부 연료만으로 거의 2,0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었는데 이 항속거리는 처음에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던 미 정보, 분석가들을 경악시켰다. 수년간 훈련하고 중국 상공에서 수백 시간의 전투 경험을 쌓은 일본의 베테랑 조종사들의 손에 들린 제로기는 무적처럼 보였다. 태평양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이 신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필리핀 상공, 네덜란드령 동인도 상공, 버마 상공에서 제로기는 연합군에 대한 저항을 잔혹한 효율성으로 꿰뚫었다. 엉성한 브루스터 버팔로나 견고하지만 한 수 아래였던 그러먼 F4F 와일드캣을 조종하던 미군 조종사들은 기동성에서, 항속 거리에서, 그리고 전투 능력에서 밀렸다. 격추율은 엄청났다. 일본 해군 항공대는 1942년을 자신들이 무적이고 자신들의 조종사들이 세계 최고이며 자신들의 기술이 서방 강대국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맞이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토대 위에 서 있었다. 제로기의 경량성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장갑판도 자동 밀봉 연료 탱크도 조종사를 위한 보호 장치도 없었다. 59경 기관총 한 발만 맞아도 그것은 화염 덩어리로 변할 수 있었다. 그 항속거리는 거대한 외부 보조 연료 탱크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체를 둔하고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월성이 조종사의 자질, 즉 대체 불가능한 베테랑 조종사들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점이다. 일본의 훈련 프로그램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속도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없었다.
사노해 상공에서, 미드웨이 상공에서, 과달카날 상공에서 잃은 모든 제로기는 단순한 기체뿐만 아니라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수년간의 경험, 전술적 지식, 그리고 전투 본능을 함께 가져갔다. 1913년이 되자 그 금은 시면이 되었다. 미군 공장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양의 전투기들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일본 기술자들이 당황스러워할 만한 속도로 설계를 개선하고 반복했다. 미국은 산업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고 일본은 이미 패배했다. 하지만 소모전을 전멸전으로 바꾼 것은 P-51 머스탱의 등장이었다. 머스탱은 절망 속에서 탄생하여 지배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1940년 영국 구매위원회는 노스 아메리칸 항공사에 긴급 요청을 했다. 영국은 전투기가 필요했고 그것도 신속하게 필요했다. 회사의 설계자들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작업하여 단 117일 만에 첫 시제품을 만들어냈다. 앨리슨 엔진으로 구동되는 초기 버전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고고도에서는 성능이 저하되었다. 그들은 빠르고 놀랍도록 빨랐지만 1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독일 전투기에 맞설 힘이 부족했다. 변혁은 1942년에 찾아왔다. 롤스로이스의 시험 비행사 로널드 하커가 머스탱을 조종하고 미국 기체에 영국 멀린 엔진을 결합하면 비범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즉시 알아차린 때였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미국 공학과 영국 엔진 기술의 결합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탄생시켰다. 1943년 말에 실전에 투입된 P-51B는 2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440마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로기가 도망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고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 폭격기들을 도쿄까지 호위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는 1,600마일이 넘는 항속거리였다. 일본 조종사들에게 이 마지막 능력은 현실로 나타난 존재론적 공포였다. 일본 제국의 모든 방어 전략은 거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태평양의 광대한 바다는 일본의 방패였다. 미군 폭격기들이 외곽 방어선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토까지는 분명 아니었다. 그리고 설령 본토에 도달하더라도 그들을 호위하는 전투기들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돌아가야 했고 폭격기들은 요격에 취약하게 남겨질 터였다. P-51은 그 모든 계산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은신처는 없었다. 안전한 거리는 없었다. 재건할 곳도, 재집결할 곳도, 미군 공군력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없었다. 일본에서 가장 숙련된 해군 조종사 중 한 명인 이타야 시게루 소령은 1984년 초 자신의 전투 일지의 머스탱과의 첫 조우를 기록했다. 그 기록은 냉철하고 사실적이지만 정확한 문구 사이로 두려움이 새우며 나왔다. 트럭 상공에서 적 전투기 8대와 교전. 처음에는 P-47로 판단. 표준 회피 기동을 시도했으나 모든 기동을 따라왔다. 속도 우위, 그들. 고도 우위, 그들. 항속 거리 우위, 그들. 항공기 3대 손실, 적기 손실 없음. 이들은 P-47이 아니었다. 정보에 따르면 P-51 머스탱이다. 우리는 이 기계에 필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숫자는 체계적인 파괴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1984년 중반까지 미 육군 항공대는 머스탱을 장비한 전투비행단들을 태평양 전역에 배치했다. 1945년 3월 이오지마 섬이 확보되자 그곳에서 작전하던 제15 전투비행단은 일본 본토 상공으로 매일 출격했다. 제21 전투비행단이 합류했고 이어서 제506 전투비행단도 뒤를 이었다. 은색 전투기들의 행렬은 일본 상공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 도쿄 시민들은 아침 폭격과 그들의 머스탱 호위기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일본 요격기들의 손실률은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1945년 첫 3개월 동안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는 전투에서 2,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잃었는데 그 대부분은 미군 전투기들에 의해 그리고 그 대부분은 P-51에 의해 격추되었다. 격추율은 전쟁 초기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로기가 한때 5대1 또는 10대1의 격추율을 달성했던 것과 달리 머스탱은 이제 20대1, 30대1, 때로는 그 이상을 달성하고 있었다. 일본 조종사 훈련은 손실의 무게로 인해 붕괴되었다. 신참 조종사들은 4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만 가지고 전투부대에 도착했는데 이는 이착륙하기에도 겨우 충분한 수준이었고 우수한 기체를 조종하는 베테랑 미군 조종사들과 공중전을 벌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남아있던 숙련된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공식을 쓰라린 명확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본의 후기 전쟁 전투기 중 하나인 가와사키. K-61 히엔을 조종하던 구로의 야스히코 대위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술적 불가능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미군 전투기들은 어떤 고도에서든 어떤 시간에든 어떤 날씨에든 나타납니다. 그들은 수평 비행에서 더 빠릅니다. 급강에서도 더 빠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상승할 수 있고 원한다면 선회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조종사들은 잘 훈련되었고 공격적이며 연료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추격하고 이탈하고 다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낄 연료가 없습니다. 포기할 고도도 없습니다. 의지할 속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만이 있을 뿐이며 용기만으로는 물리 법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P-55 머스탱은 일본이 근본적으로 오해했던 미국 산업 및 군사력의 모든 것을 상징했다. 제로기는 정신력과 기술적 우아함이 물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머스탱은 물질적 풍요가 그 자체로 힘의 한 형태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제로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20mm 기관포 1문과 소총 구경 기관총 2문을 사용했다. 머스탱은 59경 기관총 6문을 장착했는데 이는 제로기를 반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화력이었다. 제로기의 연료 탱크는 무게를 줄이고 항속 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되지 않았다. 머스탱의 탱크는 자동 밀봉이었고 조종사는 장갑으로 보호받았다. 이는 미국 설계자들이 항공기가 피격될 것을 가정하고 생존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공학적 우선순위의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적 자원의 차이였다. 일본은 부족한 석유, 고무,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이는 자원 빈곤한 섬나라였다. 모든 제로기 제작은 희귀한 알루미늄, 희귀한 연료, 희귀한 산업 역량의 신중한 배분을 필요로 했다. 미국은 광대한 천연 자원, 온전한 산업 기반, 그리고 전략 폭격을 경험한 적 없는 인구를 가진 대륙 국가였다. 미국 공장들은 예비 시스템, 두꺼운 장갑, 강력한 엔진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 여유가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충분한 알루미늄, 강철, 그리고 엔진 생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머스탱의 멀린 엔진 하나만으로도 풍요의 걸작이었다. 그것은 거의 1,500마력의 힘을 냈고 일본이 거의 생산할 수 없는 고옥탄 항공 연료를 필요로 했으며 점점 더 훈련받지 못하고 점점 더 압도당하던 일본 지상 근무자들이 자신들의 더 단순한 엔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정비 지원을 요구했다. 미군 머스탱 부대는 몇 시간 만에 현장에서 완전한 엔진 교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일본 부대들은 전투기의 일부라도 가동시키기 위해 파괴된 항공기에서 부품을 뜯어내고 있었다. 1945년 4월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의 마지막 생존 에이스 중 한 명인 타니미즈 타케오 대령은 그의 마지막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나카지마 키-84 하야테는 이론적으로 일본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였지만 세대의 다른 항공기에서 가져온 부품들이 제각각이었고 20분 비행 후 과열되는 엔진 그리고 첫 발사 후 고장나는 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고시마 상공에서 4대의 P-51기를 마주쳤습니다. 교전은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니미즈가 살아남은 것은 미군 조종사들이 손상된 B-29기를
기지로 호위하기 위해 추격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후 인터뷰에서 타니미즈는 미군 전투기에 대해 경외심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머스탱을 우월하게 만든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이랍시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속도 맞습니다. 항속거리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성도 있었습니다. 마감 처리도 그랬습니다. 패널들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에서 품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무정의도, 총알이 날아가는 곳과 실제로 일치하는 조준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전투를 지속할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고 한 번 이상의 사격을 할 충분한 탄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할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도 말이죠. 우리는 부러진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멀린 엔진들의 반복적인 천둥 소리는 일본의 사망의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1985년 6월 무렵 일본 본토에 대한 연합군 폭격기 공세는 전략 계획자들이 제공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지배를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미군의 비고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들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상공에서 백주 대낮에 중간 고도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을 호위하는 머스탱들은 더 이상 일본군 요격기를 거의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와 일본 제국 해군 항공대는 잔해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연료 부족은 심지어 가동 가능한 항공기도 종종 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조종사 손실은 심지어 연료가 채워진 항공기조차도 조종할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머스탱들은 모든 경쟁자들이 멸종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처럼 일본 상공을 배회했습니다. 여전히 비행하는 일본 조종사들에게 머스탱과 교전하는 것은 전술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의례적인 자살 형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신입 조종사들에게 배포된 전술 교범은 절차라기보다는 기도문처럼 읽혔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공격하라. 위에서 공격하라. 다수로 공격하라. 적이 교전을 지시하게 두지 마라. 급강하 중에는 추격하지 마라. 따돌리거나 더 높이 상승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이들은 이전의 P-4D, F-44F, 심지어 초기 모델 P-38기와 같은 미군 전투기들을 상대로는 효과가 있었던 전술들이었습니다. 머스탱을 상대로는 그것들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머스탱은 더 높이 상승하여 태양 뒤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등지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들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고도에서 운용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급강하 중 추격할 필요가 없었는데 단순히 급상승하여 고도로 돌아가 당신이 그것을 만나기 위해 상승하려고 시도하기를 기다렸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이 반응하기보다 더 빠르게 다시 급강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 병조장 무토킨스케는 19살이었고 총 비행 시간은 70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미카제 임무 전날 밤 쓴 편지에서 머스탱과의 처음이자 유일한 조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새벽에 그들을 보았습니다. 6대가 2편대, 즉 3대씩 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비행장 위에서 게으르게 선회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령관은 이륙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도달하려다 항공기를 낭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들의 엔진 소리는 우리 것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꾸준하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내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또 하루 듣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머스탱의 상징성은 그 전술적 능력을 초월했습니다. 일본군 지도부에게 P-51은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되었던 모든 가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 계획자들은 미국의 산업 역량이 무르고 초점이 없으며 총력전에 부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퇴폐적이고 민주적이며 분열된 미국 사회가 지속적인 전투에 필요한 정신적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초기 승리들이 미국인들의 의지를 꺾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협상된 평화를 강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머스탱은 모든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적 우수성,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구현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그것은 설계되고 생산되고 배치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P-51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쟁 전체에서 생산된 제로기의 총수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은 전투가 소모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조종사들을 양성했습니다. 미국의 물류는 항공기가 생산에 들어갈 때조차 아직 점령되지 않았던 섬들에 머스탱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설계자 중 한 명이자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 지휘관 중 한 명인 겐다 미노루 장군은 항복 후인 1945년 8월 노획된 P-51D로 평가 비행을 했습니다. 전문 군인의 명확하고 감정 없는 문체로 쓰인 그의 보고서에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단 한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항공기만을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문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은 일본이 필적할 수 없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머스탱의 멀린 엔진은 영국 디자인과 미국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패커드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기체는 캘리포니아의 노스 아메리칸 항공에서 펜실베이니아와 테네시의 공장에서 나온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총은 코네티컷의 콜트사와 유타의 브라우닝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정이는 뉴저지의 벤딕스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중형은 3년 전만 해도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부품은 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공급망을 나타냈고 수십 개국의 자원으로 공급되었으며 미국 해군력이 안전하게 만든 바다로 보호되었습니다. 일본은 동등한 체제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결코 동등한 체제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동등한 체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물들은 잔혹한 종결로 그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B-29 에놀라 게이가 제21 전투비행단 소속 P-51 머스탱들의 호위를 받으며 히로시마로 비행했습니다. 일본 전투기는 요격하기 위해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9일 또 다른 B-29가 같은 호위를 받으며 나가사키로 비행했습니다. 다시 요격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비행했을 조종사들은 죽었거나 그들의 항공기는 연료가 없었거나 한 번만 직선으로 비행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 부족이 중요하지 않을 가미카제 부대로 재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탱들은 선회했고 그들의 멀린 엔진들은 그 깊고 울림 있는 울부짖음으로 하늘을 채웠지만 더 이상 싸울 대상은 없었습니다. 전쟁 후 몇 년 동안 살아남은 일본 조종사들은 P-51에 대해 존경심과 함께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 자신들이 무엇과 싸워왔는지에 대한 공포에 질린 깨달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에이스 중 한 명이 된 사카이 사부로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싸웠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 없는 적에 맞서 부족한 무기로 싸웠습니다. 머스탱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사이의 거리는 용기로 메울 수 있는 간격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18개월 동안 일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운으로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격추된 제로기의 잔해 속에 더 이상 대체 항공기를 생산할 수 없는 폭격으로 파괴된 공장들 속에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비어가는 조종사 명단 속에 새겨졌습니다. 머스탱은 단순히 제공권을 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공권이 달성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결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산업전쟁의 계산법에서 품질은 중요했지만 양은 그 자체로 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둘 다 압도적인 규모로 가지고 있을 때 결과는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머스탱의 태평양 전쟁 에필로그는 전투가 아닌 침묵 속에서 쓰였습니다. 항복 후 미군 머스탱 부대들은 이제 정복자가 아닌 점령자로서 일본 상공을 계속 순찰 비행했습니다. 한때 파괴의 전조였던 멀린 엔진 소리는 재건의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일본 아이들은 대신 그 소리를 식량 지원의 도착, 점령의 안정, 그리고 정상으로의 느린 복귀와 연관짓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했던 기계들은 전후 변혁의 특이한 연금술 속에서 그들을 패배시켰고 이제 그들을 재건하는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토에는 P-52D 머스탱 한 대가 미쓰비시 제로기 옆에 전시되어 보존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두 항공기는 기술을 맞대고 앉아 프로펠러가 거의 닿을 듯이 가깝습니다. 방문객들, 대부분 전쟁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린 그들 사이를 걸으며 디자인을 비교하고 사양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읽습니다. 제로기는 우아하고 거의 섬세하며 정지 상태에서도 그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머스탱은 비교적 잔혹해 보이고 모든 것이 직선과 눈에 보이는 힘이며 그 리벳과 패널선들은 수공업적 제작보다는 대량 생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충분히 오래 서 있으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제로기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데 완벽함이 있고 우아함이 효율성이며 가벼움이 힘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머스탱은 많을수록 좋고 풍요로움이 그 자체로 우아함의 한 형태이며 어떤 문제든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는데 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철학 모두 놀라운 기계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이 승리를 생산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이 두려워했던 소리, 멀린 엔진의 그 깊고 꾸준하며 거스를 수 없는 울부짖음은 이제 역사적 침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P-51들은 에어쇼에서 비행하며 그들의 엔진은 애호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전투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친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용기만으로 혹은 기술만으로 혹은 전술적 탁월함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저항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압도적인 힘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배치할 수 있는 문명에 의해 승리합니다. 머스탱은 그렇게 현실화된 힘이었습니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알루미늄과 강철, 고옥탄 연료로 응축된 미국 산업력의 총합이며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고 일본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고 무시무시하며 절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의 용기나 기술, 의지가 줄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수치심으로서가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초월하는 진실의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미래와 싸워 패배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다면 살아남거나 그렇지 않다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P-61 머스탱은 바로 그 미래였습니다. 시속 440마일, 고도 28,000피트에서 도착하여 총은 장전되고 연료 탱크는 가득 차 있었으며 조종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찾아 하늘을 살피고 있었습니다.